2부 순서는 우리 월요일 19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 대표님 뭐 이번 주에 시작을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한동훈 출마 관련해서 네. 보수 진영이 워낙에 긴박하게 움직여서 저는 뭐 자연스럽게 좀 약간 떨어져 있던 보수들과 다시 소통이 시작돼가지고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한동훈 퇴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보수 세력들이 지금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네. 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겁니까? 일단은 뭐 가장 큰 세력인 정광훈 목사 자유통일 세력하고 유튜브 중에서 가장 독자가 많은 신혜식 대표 쪽이랑 그 외에 사실 뭐 제가 알고 있는 보수 인사는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보수 인사에서 활동했었던 주로 태극기 세력 거의 전체가 이번 기회에 한동훈은 끝내자. 이건 여기서 더 가면 이제 보수는 괴멸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네. 똘똘 뭉쳐서 아마 성명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번 주 안에. 성명서가요? 네, 보수에 아마 뭐 100인 정도 생각을 하는데 말이 100인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웬만하면 보수 인사들.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어제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고 그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거기다가 이제 원희룡 전 장관까지 4명이 출사표 던졌습니다. 그 4명의 후보 출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나머지 3명은 지금 어찌 보면은 그 한동훈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한동훈 혼자 독주하면서 3명을 따라잡는 지금 그렇게 좀 구도가 가고 있잖아요. 뭐 지금 제가 말한 보수는 장애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세력 네.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제도권에 출마한 사람들은 3인이 한동훈을 잡는 같은 뭐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1대3 구도로 가는 네, 것 같은 네, 네. 아닌 게 아니라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발표한 얘기 중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거는 그 최혜병 특검법을 어쨌든 간에 특검의 임명 방법만 달리해서 그렇지만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변 대표님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네. 같은 보수지만 저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사건을 이제 금요일 날 뭐 여러 저랑 같이 방송했던 사람들이 최혜병 사건은 이제 지난 금요일 이제 청문회 때 마무리된다, 뭐 폭탄 터진다, 무너진다 무슨 장만이 떠들었을 때 아마 저만 내가 별거 없을 거라 얘기했는데 뭐 상대적인 판단이지만은 현재 대통령실하고 여당은 방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 여당은 네, 정부 여당은 네. 문제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딴 게 아니라 민주당이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저 사건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윤석열이 분명히 개입을 했는데 개입 안 했다 그러니까 모조리 거짓말이 돼버리나 이 집단이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거짓말이 된 거였죠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 달 전에 바꿨다고. 경로는 했다고 예를 들면 뭐라고 네. 얘기한지 뭐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한 수 가르쳐줬다 뭐 네. 장관에게. 근데 어쨌든 개입했다는 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 청문회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한결 부담이 덜해진 거예요. 대통령 시켰다 그러면 되는데 그 말까지 안 했지만은 나중에 네. 아마 결국에는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거라고 봅니다. 내가 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이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일반 이제 보수 노년층은 다 넘어갔어요 여기에. 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단장 하나 어차피 사면권 쥐고 있는데 그거 못 해주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수 진영 안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접근했죠. 이 대통령실 집단은 모조리 거짓말쟁이고 모조리 사기꾼들이 국민 속이지 않았냐. 사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속여오다가 더 이상 못 속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실토를 한 건데 과거에 속인 것들이 그냥 물타기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럼 딱 나오면은 야 대통령이 그것도 못해? 그 정도 못해?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정말 판이하게 보수 세력은 해석을 하고 있는 안 무너지는 거죠. 봤는데 안 무너지는 거죠. 윤석열을 네. 지키는 세력이 저걸로는 안 무너지는 거죠. 이 문제로는 크게 네. 흔들리지 않을 네. 것이다. 네. 근데 그 한동훈 전 위원장만 이렇게 최혜병 특검을 찬성한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소장파라고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개혁신당에서 이런 제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 한동훈 한 말고도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자. 이건 동의하고 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저는 아마 네. 이게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정도 상황이면은 만약에 특검을 대한변협이 한다 그러면은 방어가 가능할 거라고 계산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대한변협이라는 단체가 이 정권을 좀 타는 단체예요. 성향적으로. 네, 그리고 네. 특히 이번 정권 검찰 정권이다 보니까 더 심하게 좀 저도 지금 대한변협이랑 좀 붙어있는 이슈가 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윤석열 쪽을 편듭니다. 대한변협이.
지금 뭐 제가 지금 이 변호사 징계하는 건 하나 있고 네. 정철승 변호사라는 사람 징계 받고 있는 건이 있는데 저랑 관계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주 노골적인 윤석열 쪽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에서 추천했으면은 적당히 대충 수사하면은 그냥 한두 명 직권남용으로 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한동훈은 정말 여기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원래 이 특검은 사실상 박근혜 전에만 하더라도 대법원장이나 변협이 해왔었어요 원래부터. 네. 그것 처음에 바뀐 게 박근혜 때입니다. 박근혜 특검 때부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으로. 야당 추천.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과거에는 이 특검 가지고 엄청난 이 뭐 파장이 벌어진 적은 없죠. 어찌 보면 수사를 똑바로 못했다는 욕은 들을 수 있었지만은 이게 무슨 수사에 예를 들면 뭐 태블릿 조작이 걸렸다거나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적 없단 말입니다. 특검에. 그러니까 중립적인 인사가 적당히 수사한 거죠. 따지면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야당 추천이 돼버리니까 박영수라는 노골적인 이 친 김대중 쪽 인사가 들어와서 특검이 된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박근혜 쪽에서 이 한직으로 밀려난 이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데려다 놓으니까 윤석열은 그 당시에 수사도 하기 전에 야 재단 그거 뇌물로 엮어버리면 되지 않아? 이게 녹취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용 검사들을 파견내서 윤석열이 특검 제4팀장을 하고 밑에 한동훈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4팀에서 정말 엄청난 조작 사건을 벌였다. 그 특검에서 태블릿이고 뭐고 위증기사고 다 거기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그 패단에서의 특검을 같이 해서 조작 수사에 참여한 게 한동훈 본인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거 안 된다. 중립화하자. 그 얘기 뭐예요? 아는 겁니다. 그 패단을. 이 최상병 사건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야 대충 대통령이 그 정도도 못해.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인데 저희들 볼 때는 만약에 반대편 검사가 들어왔다. 뭐 지금 국회의원 됐지만은 주로 이성윤 의원이 특검만 나오면 제가 자원했거든요. 하겠다고 했죠. 내가 하겠다. 네. 예를 들면은 윤석열과 싸웠던 반대편 검사를 투입하면은 지들이 했잖아. 조작날도 다 했잖아. 위증교사 다 했잖아. 그렇게 밀고 가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이건 대충 마무리됐으니까 그 야당 추천만 막으면 대충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워딩을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도 특검을 수용한다고는 안 했지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거나 아니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들하고 결이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네. 많이 얘기를 했었죠. 안 했는데 대통령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게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제2부속실 그거야 여당의 권한이 없잖아요. 그건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고 감찰과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은 뭐 저는 제가 볼 땐 당분간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왜냐면 아니 최상병이랑 무슨 차이가 있죠? 근데 딱 차이를 나가지고 김건희 특검은 좀 아직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아직은 물타기가 덜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한동훈 캠프에 이 검사 세력이 들어가서 적절하게 이 윤석열과의 교정도 하고 어찌 보면은 국민에게 좀 사기도 치고 윤석열과 차별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좌우 양지적이 많이 얘기하는 게 보수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가 없었는데 윤석열로 막 몰려간 이유는 조국 수사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처음이잖아요. 그때 보수에서 플랜카드 들고 나온 게 뭐였냐면은 조국 다음에 문재인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문재인 구속시키다 그거 난리 쳤거든요. 아직까지 수사도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아예 수사도 안 했어요. 어찌 보면은 큰 사기를 친 거죠. 문재인의 밑에서 사랑케 하던 사람이 보수와 대통령은 사기를 친 건데 한동훈 똑같은 사기 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같은 패인데 정말 이 대통령 수사에서 범죄 저질렀다, 증거 조작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이거. 이 범죄를 같이 저지른 사람끼리 싸움을 한다?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대통령실 반응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걸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검 수용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 야당식 정치를 하고 있다. 불쾌감이 사실 언론을 통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반응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네. 예를 들면 완전히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같은 범죄 공동체 안에서 이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 대한 방법론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한동훈 죽습니다. 이거는 범죄로 같이 걸리는 게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죽으면 죽어요. 한동훈 죽어도 죽었는데 윤석열은 이렇게 밀고 가면 버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한동훈과 그 같이 있는 검사 세력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 변절 좌파 세력들은
이대로 가면 죽는다. 뭐라도 국민들을 속이는 쇼를 해야 된다. 그런 방법론의 차이라는 거죠, 이게. 그 방법론의 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기자들 문답할 때 보면 자기는 대통령 만나서 이제 밥도 먹은 거고 나경원 후보도 먹었고 윤상현 후보도 먹었는데 지금 뭐 얼마를 통화했는지 뭐 갑론을박이 많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딸랑 이제 전화 통화만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면 나머지 네 후보랑 비춰봤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약간 좀 대통령과의 거리가 좀 멀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 아닐까요? 네. 정반대로 보면은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 그 몇십 명의 검사들이 같이 있잖아요. 이건 연결되어 있는 검사.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윤상현 예를 들어볼까요? 한동훈과 윤상현 사이에 아무도 없어. 윤석열과 윤상현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같이 안 만나면 안 돼.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는 직접 안 만나도요. 같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주진우가 직접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주진우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기 주진우 검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화나 뭐 솔직히 안 만나도 문제가 없죠. 그러면 늘 우리 이제 그 변희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되기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관측하신 거죠. 그 생각은 이번에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그건 이제 이 네. 보수 진영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이제 한동훈 퇴출에 대한 이 운동을 똑바로 해줄 수 있냐에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제가 성명서를 확인했거든요. 내용을 그러니까 한동훈 퇴출 성명서 내용이 한동훈이 박근혜를 조작해서 잡아넣고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절반 이상이. 그 윤석열은 뭐냐 그러면은 윤석열도 걸려 있잖아요. 그래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냐. 예. 근데 어쨌든 보수 진영은 윤석열은 박근혜한테 사과를 했고 면목 없다 사과를 했고 뭐 윤석열이 보수 단체에 나가서 저는 박근혜를 구속을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말 했나 보더라고. 근데 한동훈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래서 모든 탄핵대 수사는 윤석열이 술 마신 사이에 한동훈이 다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 보수 쪽에서는. 뭐 저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보수가 이 특히 뭐 장시호 녹취 태블릿 조작으로 한동훈을 쳤을 때 윤석열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내가 이 배신자로 보는 윤석열이 한동훈이를 잘 죽이고 있네 보수 애들이 그 생각할까요? 다 저희가 개입한 사건들인데 저는 그 과정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또 완벽하게 또 합쳐질 수 있다고 봐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서 도태우 변호사하고 또 이제 갑론을박이 한동훈 캠프 측과 있던 거 연결됐죠. 같은데 그거 무슨 얘기예요?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이거를 맞다 안 맞다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고 뭐 기자한테 전화하면 한 번 얘기했다 얘기하는데 정황상 봤을 때는 박근혜 쪽이 한 말이 했다.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 됐으니까 내가 참는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다음에 우리가 또 한동훈을 모셔야 되냐. 그리고 박근혜에게 구형을 직접 나섰다는 거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태우 변호사하고 박근혜 재판 때 일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뭐 본 적이 많지 않은데 도태우 변호사 맨날 본 것처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장이 법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는 거의 매번 봤다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은 한 번만 나갔다 그러는데 그건 한동훈 전 위원장 기억이 정확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근데 들던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두 번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절대 아닌데 그렇게 잦았냐 아니냐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강렬하게 남겨뒀던 거는 마지막 공판 구형입니다. 구형 공판할 때 나와서 30년 구형했던 구형을 거. 네. 왜냐하면 한동훈이 구형하면 안 되거든요. 특검이 구형했어야 된다고. 박영수나 특검부가 구형했어야 되는데 그때 누가 구형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한 게 이상하다 이거지. 그래서 제지를 했어요. 이 변호사들이. 왜 당신이 구형하냐. 당신은 특검의 지휘로서는 수사관밖에 안 되는데 왜 당신 구형하는데 한동훈이 뜬 게 그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 윤석열만 알려져 있었지 한동훈은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저는 구형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구형을 하면서 이거 누구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한테 이제 박근혜는 나가지 않았지만 호통을 치면 3년 구형해가지고 사실 그때부터 한동훈이 스타 검사가 된 거거든 따지면은. 근데 다 강렬히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러면 오늘 한동훈이 한 번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판 때 한 번도 안 나갔다가 구형 때 나갔다는 얘기야? 그거 아닙니까? 아니지 않겠어요? 아니 그거는 근데 뭔가 현실할 증거가 있으니까 그 양자가 뭐 증거법적으로 따져보면 금방 나올 몇 번 나가는지는 예. 딱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네. 어쨌든 박근혜 쪽에서는 윤석열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윤석열 한 번도 안 나타났어. 제가 알기로는. 네. 한동훈이가 설쳤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다는 얘기인지 구형했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돌고는 있다. 네, 그래서 보수 유영하든 세력 안에서는. 박근혜든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똑같은 논인데 윤석열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이왕 대통령 된 사람은 끌어낼 수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또다시 5년을 윤석열과 똑같은 짓을 한 사람한테 우리가 충성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박근혜 쪽이든 보수든 홍준표든 그런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장애 보수 세력은 넷 중에서 누가 되길 바라는 지금 스탠스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느 쪽이 제일 많은데 네. 근데 저는 그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수 세력이 한동훈을 쫓아낼 수 있냐 보수에서 있냐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반사 이익은 누가 가냥 한동훈과 제대로 들이받고 싸웠냐에 따라서 바뀔 거니까 현재로서는 원희룡이 제일 위긴 한데 뭐 그건 네.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그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보니까 이제 결국은 7개 상임위원장을 네. 받고 아마도 내일 본회의가 열리고 방망이 칠 것 같은데 복귀했는데 요 사태 그 원구성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양상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네. 첫째는 장애 투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은 해본 적이 없죠. 최근 장애 투쟁은 전부 다 전광훈 쪽에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전광훈 무대에 올라갔을 뿐이지 자기들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근에. 할 수 있는 그 노하우도 없고 조직도 없어요 지금 국힘은. 그러니까 장애 투쟁이 안 되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나와서. 그리고 원래 이 사람들은 지금 개헌을 원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개헌을 오늘 관훈클럽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네. 선언해서 저는 이게 얘기가 된 거라고 봅니다. 예. 누구랑 얘기가 돼요? 저 국힘 애들하고 예. 개헌을 세게 얘기해주면 개헌특위를 만들면은 이제 들어가는데 개헌특위 만들 때 들어오면은 너무 눈치 보이게 눈에 띄니까 미리 들어간다. 그래서 개헌하러 들어오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 금요일 날 나름대로 최상병 그 청문회 보니까 안 들어오면 안 되겠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게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네.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네. 그렇게 판단했는 겁니다.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다. 들어가면 문제 없겠다. 그 시각이 좀 많이 다른데 어쨌든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만약에 들어가도 문제 없겠다 판단했으면 사의를 표명하면 안 되는데 사의를 또 표명했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법사위가 운영을 뺏기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뭐 명분이나 실리는 문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책임져야죠. 그걸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례로 있었던 운영위하고 법사위를 여당이 뺏겼는데 그걸 숙이고 들어간다고 안 되는 건데 뭐 지금 다시 들어가게 됐으니까 상황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그만두는 거 맞는 얘기죠. 오히려 보면 지금 그 위원장을 가져가는 자리들 몇 면을 보면 정무위 지금 비어있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무위 어떤 데냐?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 명부배 수수 사건을 종결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청문회 하겠다고 하고 김건희 여사 증인으로 하겠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업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변 대표님도 여러 번 얘기하시지만은 동해 석유 유전 개발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가지고 시추하는 문제, 돈 드는 문제 한번 따져보자, 점검해보자. 그 업체 어디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장도 만약에 내주게 되면 또 이렇게 유사한 청문회나 이렇게 국정수사 열리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들어가서 막겠죠. 7개라도 막는 거지 7개라도. 그러니까 뺏긴 것도 보니까 그냥 아예 안 들어가서 무력하려고 그랬는데 차라리 들어가서 좀 시끄럽게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 같고 7개는 청문회 원천 차단하겠죠. 아니 근데 그 최혜병 특검법 결국은 이제 청문회를 처음 해본 게 이제 법사위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가보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유의미한 답변들도 있었다고 봤던 게 물론 이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증인도 있고 그런 뭐 퇴장당한 사람들 말 껴들도 퇴장당한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신범철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물었을 때 외압이냐고 했더니 그 외압은 아니고 이제 짧게 얘기했지만은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사건을 보냈다가 이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대통령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한 달 전에 이미 대통령은 개입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개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지금까지 것들이 거짓말만 하고 있다가 조금씩 개입했다 이제 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또 이제 징표가 되는 날들이 몇 개가지 있는데 결국 대통령이 경로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부분은 아까 그것도 이제 거의 정쟁 거 아니겠어요? 경로했다고 다 인정이 될 거고 경로해서 이제 대통령이 개입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수준의 범죄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랬냐? 아니 범죄는 확실한데 어느 수준 범죄냐에 있어서 이미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그것도 못해? 요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이 사면권도 갖고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산업장제 열심히 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못하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 자료를 쫙 해놨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 청탁이나 부탁을 했다면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달라지죠. 그런 건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지만 의심하고 있는 창구들이 몇 개 있긴 있는 거든. 그때 그 그러니까 청문회를 보니까. 그거는 사실은 청문회로 밝히는 거는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특검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 특검을 변협이 추천한다? 똑바로 안 할 겁니다. 결국은 민주당 안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에서 진상 규명을 하는 데는 좀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변협이 추천했을 때는 뭐 대충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어려울 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화를 내고 이제 명령체 같은 데 찾겠는데 이 로비는 새로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
못 밝혔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방송사들이 유튜브로 그날 뭐 MBC, SBS, JTBC, 뭐 TV조선, 채널A 다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는데 유일하게 KBS만 유튜브로 안 했던데 그거는 언론 또 미디어 전문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당이 안 들어와서 안 했다? 네, 그런 논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뭐 그걸 뭐 질문까지 할 게 있을까? 그거 당연한 것 같고. 예. 그걸 안 한다? 아니 그리고 시청자들도 많이 보던데. 그러면은 뭐 보이콧할 일이 천진데 국회에다가 네. 보이콧하면 중계 안 해준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던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아까 국민의힘 그 당대표 얘기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오늘 연임을 공식화하면 당대표직 사퇴했습니까? 이 부분은 좀 크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연임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 명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연임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뭐 직접 권하기도 한 건데 뭐 방송하면서 내가 반드시 윤석열 1년 안에 쫓아내겠다. 더 이상 이 정권 못 보겠다. 나한테 1년만 시간 주면 내가 1년 안에 쫓아내겠다. 그리고 1년 안에 쫓아내면 자기가 대권 나갈 거 아닙니까? 네. 1년 안에 그럼 내가 이재명 정권 만들겠다. 차라리 이렇게 가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빼놓고는 왜 연임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연임을 둘러싸서 해석은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당대표 연임 자체도 24년 만에 있는 일이고 안철수 의원 말에 따르면 24년 전에 누구 연임했었던 거예요? 우리 20년에 했나 봐요. 누가 민주당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뺄셈을 해보면 그 2000년대 초반인데 지금까지는 연임을 네. 하는 사례가 근데 사실 뭐 김영삼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사실 계속 예, 했으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80년도 이후에 연임 안 했다. 네. 과거에 70년대 계속 연임했는데 뭐 그렇겠네. 뭐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무너진 것도 뭐 14년 만에 일이다 이런 얘기 하던데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한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점진적 좀 권력 분할을 시킨 거죠 이 정당에서. 그게 뭐 결과적으로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그래도 제왕적 총재를 맡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권력 분할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바꾸어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박한 네.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에 지지자들은 결속이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반 뭐냐? 대중이 봤을 때는 이게 저거 왜 그런 뭐냐, 건지에 이거. 대해서 저거 뭐냐 이러면은 아니 일반 사람들 좀 뉴스만 좀 보는 사람은 아유 또 방탄하려고 그러는구나 재판에서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밖에 생각 더 하겠어요? 아니 그 이상? 거꾸로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결론적으로는 원래 좀 더 오래 쉴 것처럼 하다가 나오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경쟁 상대인 이재명 대표도 연임한다고 하니까 서로가 상승적으로 뭔가 대권을 노린 1, 2위가 당대표를 당을 견인해서 뭔가 보여주겠다는 상승적 경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아니 근데 그게 네. 그 한동훈은 연임은 아니잖아요. 연임은 아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건 심판받으면 되는데 이 연임은 사실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총선 때 그 선거 이긴다고 해서 반대파를 다 숙청했지 않았습니까? 다 숙청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현재 출범할 때는 친 이재명계가 다수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연임한다는 얘기는 선거가 필요 없는 선거거든요. 이거 따지면은. 그랬을 때가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반드시 연임해야 되는 명분이 없으면 저거는 글쎄 소수의 이 이재명의 줄 서 있는 사람 말고는 저거 잘한다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 상황 자체. 예, 일반적인 독립 농객은 뭐 솔직히 이재명한테 줄 서 있지 않으면은 내가 딴 그 유튜브 봐도 설명을 못해요. 유튜버들이. 근본적인 그 출마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쾌하게 아까 설명이 안 말한 된다. 대로 나한테 2년이지만은 그 1년만 주면 1년 안에 끝장을 내겠다 정도로 얘기하면은 그 정도의 강한 명분이 있지 그러면 않으면 저도 박수 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근데 그 뭐냐고 왜 연임하는지 막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나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1년만 동안 또 열심히 똑바로 잘 싸웠냐 윤석열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그럼 그 정도 싸울 만한 민주당의 인사가 없어가지고 이재명 없으면 그 정도도 못 한다는 얘기냐. 이 당은 뭐 하는 당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덧붙여서 이제 조국 혁신당도 보니까 전당대회를 하긴 한답니다. 뭐 아마도 이제 여기도 조국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키를 쥐고 있으니까 아마도 대표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좀 지지율이 약간 주춤한 분위기예요. 다 주춤하죠. 다 왜 주춤하죠. 그럴까요? 네, 예. 아니 왜냐면 뭐 지금 그러니까 조국 신당을 찍은 사람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윤석열하고 들이받고 싸워가지고 빨리 끝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특히 저희 신장식 대변인하고 누가나 그 판사 출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나와서 탄핵은 불가능한 말을 너무 자주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개헌으로 빠지는 걸 많이 하니까 일단 개헌해달라고 투표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거 신당에다가. 여기서 이제 실망감 때문에 그런데 안 그래도 또 우원식 의장이 개헌 얘기하니까 그러면 네. 개헌의 이
가장 이 최전방 선두는 조국 신당에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개헌론을 이미 먼저 제기를 했죠. 조국 혁신당이. 아니 그러면은 네. 그러면 그 총선 때 그 얘기를 했어야지. 우리 개헌한다고. 근데 거의 윤석열하고 거의 장날이 백병전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근데 개헌으로 아니, 빠지니까. 굳이 논리적으로 대입을 해보면은 3년은 너무 길다잖아요. 근데 이제 개헌을 하면 아까 중임이 되면은 2년이니까 그 뭐 원리 원칙적으로는 부합하는 말인 거 맞지 않아요? 아니 중임제를 됐다고 네, 해서 네. 윤석열이 바로 사퇴를 해야 아니, 물론 된다는. 그렇죠. 예. 만약에 사퇴를 하면 네. 윤석열과 이제 야합을 해야 되는 거죠. 야합을 해야 되는 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개헌 지금 한다 그러면 윤석열에게 임기를 2년을 보장하게 되는. 저는 임기를 단축하는 게 아니라 단축하는 문제가 아니고 임기 예. 2년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거는 총선에서의 이 공약과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조국 대표도 뭐 아니 솔직히 이제 그런 작은 정당은 뭐 상관이 없어요. 이 개인이 끌고 가는 힘이 워낙 크니까. 예를 들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감옥 가서 송 대표가 당 대표하는데 아무도 이견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 해도 돼 이 당은 상관없는데 약속은 지켜야지. 약속은 지켜서 뭐 3년 너무 길다 그랬으면 2년 안에 끌어내리는 방안을 들이받고 싸우면서 얘기해야지.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것 같고 그거 갖고 윤석열 1년 임기 단축한다? 그건 윤석열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 갑자기 불현듯 든 생각인데 요즘 왜 소나무다고 옷 안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더워. 더워서? 예, 아니, 너무 근데 더워. 예. 요즘 너무 안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송영길 아니, 대표 근데 나온 다음에 그게 옷이 너무 네. 덥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이유 예.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리고 제가 네. 또 제 방송만 하는 게 다른 방송도 하는데, 네. 뭐, 입을 때 있고 안 입을 때 있고, 이제 소영길 대표가 이 당대표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당직은 원래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제 그쪽에 이제 뭐, 홍보 뭐 자료할 때 이제 참여하는 거고. 네. 아니 지금 그 구독자들이 의견 주는 것 같은데 고소고발 당한 상황이 좀 심각한 게 좀 많아요? 그쵸. 이제 고소고발 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과거에 있던 것들을 이제 이 윤석열 정권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야지 막 개헌을 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향림 위원장 사건하고 제 사건하고 저기 뉴 탐사의 저 강진구 의원의 뭐 청담도 술자리 이런 것들을 지금 엄청나게 드라이빙 걸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4개 매체인데 서울의 소리, 뉴스타파, 뉴탐사, 미디어치 이거 4개는 쓸어버리려고 이제 한 2달 안에 그래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뭐 그에 맞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 한반도 정세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한반도 정세가 좀 어떻게 될까라고 우려하는 목소리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저거는 이게 지금 아직 이 초기 단계에서 그런데 만약에 북러가 저런 정도로 군사 협력하고 있으면 이제 이른바 미국의 압박에 의한 북한 붕괴는 끝난 거예요. 군사적으로 우리가 세게 압박을 해가지고 북한을 붕괴시킨다는 개념은 끝난 겁니다. 러시아가 뒤를 받치고 있으면은 어떤 경우든 이제 이 한미 연합군은 북한에게 군사 도발 못 합니다. 군사 도발을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뒤를 받치고 있으면. 이 핵무기 수준이나 중국이랑 또 게임도 이건 다르거든요. 차원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저거가 오면서 우리는 이제 이 대북 전략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이제 KBS 출연해가지고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넘겨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 사실상 그 얘기를 두고 레드라인을 넘을 수도 있다 우리도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활장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가는 고도의 개연성 문제로 아니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양쪽이 예를 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살상무기 팔고 네.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장거리 미사일 팔고 했을 때 누가 더 손해 보냐 했었을 때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했는데 미사일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작석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했다 그러면은 네. 원래 이제 늘 보수에서 얘기했던 거, 야 워싱턴을 날려버린다는데 미군 안 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살상무기 파는 거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이 이런 그 자세나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그리고 국제에서 이렇게 변할수록 한국의 행위자적인 독자적인 그런 역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의미. 얻는 게 하나도 없고 네. 북한은 이제 살판 나는 거고 러시아도 별로 손해볼 게 없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독자적으로 룸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위험해지는 거. 그러면 미국은 네. 아유 골치 아프네 손 뗄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잘못하면은 엄청난 마치 이제 6.25 때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중국하고 더 친해져야 되는 뭐예요 지금? 지금까지 사실은
러시아란 나라랑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 좋았던 적인 그 6.25 때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스탈린 시절에 딱 한 번인데 음. 그때 이제 이념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이념을 제기하고는 지형적으로 러시아는 오히려 일본과 중국보다는 되게 한국 편이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지형상 그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네. 소련이 해체된 다음부터도 여전히 중일본보다는 한국가 가까워서 한국의 이 방식의 자유통일도 러시아는 지지해줄 수 있다는 상당히 많이 했어서 러시아 리스크가 없었다고 한 번도 지금까지. 그게 사실 북한도 가장 골치 아픈 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만 믿고는 좀 불안하고 러시아를 잡고 싶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차라리 대한민국이랑 하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형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로 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러시아와 관계를 복원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법이. 이게 역사적으로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적이 없었는데 6.25 때 빼고는 이거 왜 갑자기 러시아를 적을 만들었냐.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 미국 측이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안 했으면 되는데 요구를 했더라도 그거를 과잉 충성하느라고 쓸데없이 입으로 나불나불 거리고 막 갔다 오고 예. 그 폭탄 수출하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제 그거는 아주 완전히 러시아의 관계가 골마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권 다음에 얼마나 회복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 그거부터 해야 될 것부터. 그러니까 그 패착 자체가 우리 정부에 어떻게 보면은 휘둘린 그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이에서 서방의 요구에 의해서 휘둘린 그런 측면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네. 지금은 이제 한국이 호구로 찍혀서 지금 이제 미국도 대선에 있으니까 손 떼려 그러지 서방 다 손 떼려 그러지 다 뗐죠 지금. 예. 미래가 다 갖다 바치려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게 욕 없었거든요. 그냥 그리고 대부분 그 입으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말로 쓸데없이 해가지고 판켜오는 거니까 이거는 회복이 될 수 있는 단계 아직까지는 회복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정치권의 다양한 현안들 변희재 대표님과 살펴보다 보니까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저녁 때 어디 가십니까? 오늘도 스픽스에 간만에 저 오늘 장성철 소장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네, 한 1년 만에 또 한번. 뭐 두 분 사이 뭐 괜찮습니까? 아니 시선은 네. 다르죠. 장성철 씨는 뭐 제가 볼 때는 저 이준석 쪽 고로 네. 라인이 같고 저는 정통 보수기 때문에 좀 다른데. 정통 보수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문제라든지 네, 의견이 좀 많이 달릴 것 많이 달릴 수가 같습니다. 있겠죠. 보니까 네. 아마 저쪽 한동훈 편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